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여름입니다. 살랑살랑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동해바다의 해변에서 파도에 젖은 모래사장을 맨발로 자박자박 걸어보고 싶습니다. 철썩 발에 닿았다 스르르 밀려나는 파도 소리도 그립고요. 그렇게 한참 해변을 걷다 보면 모든 번뇌는 사라지고 내가 바람이 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특히 이른 새벽의 아침바다는 그것만이 주는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바다에 가고 싶어지네요. 제가 이번 여름은 서대문구에 콕 박혀있을 예정이라 더 바다가 그리운가 봐요. 바다가 그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도 힘차게 그림책방 시작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김수지 작사, 권미현 작곡의 여름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예쁜 바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그림책은요. 지난 7월에 출간된 노는 날 출판사에서 나온 한여름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모르간 벨렉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모두 맡으셨고요. 우리말로는 박재현 번역가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이 모르간 벨렉 작가님은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다고 해요. 자연의 찬란한 빛과 감성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풍경에서 느낀 따스한 햇살과 자연의 변화에 매료되셔서 이러한 경험을 섬세한 성과 부드러운 색채로 담아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계세요. 박재현 번역가님은요, 서울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또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술사와 박물관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예술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옮기고 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모던 파리라는 책을 지으셨고요. 필로니모 시리즈, 모두의 미술사, 이것이 새입니까 등을 한국말로 옮겨주셨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한여름의 빛이라는 작품은요. 판형은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판형이에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판형인데요. 진짜 이 표지의 색깔부터가 햇살이 쫙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때 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사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밝은 것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뭐 구체적인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닌데 이것을 그 화폭에다가 담아내는 예술가들이 전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한여름의 빛, 제목 그대로 이 한여름의 빛을 그림 사이사이에 가득 담아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파스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색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색연필로 작업을 하셔서 더더욱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두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한여름의 빛에 비치는 내가 사랑하는 풍경들을 그리고 있는 그림책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읊으면서 그 사랑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한여름의 빛까지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요 며칠 날씨가 매우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여름의 빛은 짜증나는 존재라고만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 그림책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고 눈부시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드니 스미스라는 작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이제 그림만 그리신 작품인데요. 이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의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가님이 윤술, 그러니까 이 물에 반사되는 빛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림책을 보면서 모르간 벨렉 작가님은 햇살을 굉장히 눈부시게 잘 그림에 담아내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빛을 그리는 그림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햇볕을 강렬하게 받으면요, 사물의 색깔이 일정 부분이 이렇게 좀 바랜 듯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혹은 맘마미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색감이 선명하기보다는 약간 그 색의 햇살에 발해버린 듯한, 색깔이 날랑간 듯한 그런 그 빛을 진짜 아름답게 이 그림책 안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나 여름이 너무 짜증나, 여름이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책을 보시면서 이 여름 햇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노래는
이세희 작사 작곡의 파란 여름 세상입니다. 여름에는 신나서 땡땡 웃고 개구쟁이 바람이 장난치면 바람잎 바다가 부르지요. 시원한 바다로 함께 가요. 파란색 물감 쏟아놓은 파란 바다는 파도랑 물장구 치는 파란 여름 함께하는 여름이 정말 좋아. 시원한 수박 한 통 아이스크림 바다랑 해님도 친구 되는 신나는 여름 세상 좋아요. 여름에는 신나서 땡땡 웃고 개구쟁이 바람이 장난치면 바람잎 바다가 부르지요. 시원한 바다로 함께 가요. 파란색 물감 쏟아놓은 파란 바다는 파도랑 물장구 치는 파란 여름 함께하는 여름이 정말 좋아. 시원한 수박 한 통 아이스크림 바다랑 해님도 친구 되는 신나는 여름 세상 좋아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나 지난 7월에 이루리북스에서 출간된 해충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해충의 3대 비극이래요. 이 그림책은요, 이승아 작가님께서 글과 그림을 모두 하셨는데요. 이 이승아 작가님의 소개글이 마치 한 편의 짧은 동화 같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별의 생명, 나무의 생명, 나의 생명이 조용하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함과 고요함과 따뜻함과 선선함, 부드러운 떠있음으로 내 몸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축한 흙 한 줌, 바닥에 누운 짐승, 오들오들 떨고 있는 별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구석으로 들어가 열린 면을 바라볼 줄 아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10회 상상만발 책 그림전에서 수상한 작품이라고 해요. 제가 요 상상만발 책 그림전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여기 수상했던 작품들은 좀 굉장히 재미있고 좀 독특한 작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책도 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판형은 좀 가로로 길쭉한 판형이고요. 이 표지를 보면은 마치 그 무대 위에 있는 그 막 같아요. 그래서 왜 무대에서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붉은 막을 이렇게 쭉 쳐놓잖아요. 그런 그 극장 위에 있는 막처럼 이렇게 붉게 표현이 돼 있고, 그 장막 사이사이로 이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해충 3마리가 살짝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과연 이 해충이 어떤 벌레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지은 센스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해충 3대 비극, 우리가 아는 몇 대 비극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작가가 딱 한 명 있죠.
맞아요. 바로 그 세익스피어잖아요. 그 영국의 세익스피어에 4대 비극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는 해충의 3대 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되게 재미있는 그림책인데 처음에 좀 보실 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벌레들이 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모기는 이렇게 생겼어. 초파리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단다. 바퀴벌레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거를 실제 이 곤충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든 친구들이잖아요. 모기나 초파리나 바퀴벌레가요. 근데 그림으로써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김새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 3대 비극은 바로 모기와 초파리 그리고 바퀴벌레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 그림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모기, 바퀴벌레, 초파리는 모두 다 여름에 특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 곤충들이죠. 뭐 바퀴벌레나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계절을 따지지 않고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음식이 좀 잘 상하고 하는 그런 여름에 더 그 기승을 부리는 것들이 바로 이 해충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요, 이 모기와 초파리 그리고 바퀴벌레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그림책입니다. 이 곤충들이 이 해충들이 인간의 가까이에 머물면 사실 결말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것들을 되게 비극적이면서도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이 해충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의 탐욕, 그리고 또 때론 이들이 보이는 만용을 보면서 어딘가 뒷골이 살짝 서늘해집니다. 과연 이것들이 이 해충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작가님은 정말 해충의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걸까요? 분명히 사람에게도 이런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만용을 부리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또한 재미있는 거는요, 이 책의 가장 뒷부분에 가면은 과연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해충이 너무 싫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동물이 뭘까요? 놀랍게도 이 그림책에 등장했던 초파리와 바퀴벌레는요, 순위에 없어요. 얘네들은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동물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일까요? 놀라운 거는요, 2번부터는 이 순위부터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동물들일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꼭 그림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는 역대급으로 모기가 적은 해라고 해요. 워낙 날씨가 더워서 이 모기들이 알을 낳고 유충이 클 만한 물 웅덩이가 거의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적은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이상하게 모기 대신에 저는 초파리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도 자꾸 조금만 진짜 한 반나절만 방심하면은 바로 또 초파리가 생겨서 많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다이소에서 초파리 그 트랩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놔뒀는데 지금 하나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해충의 3대 비극, 집에 모기나 초파리, 바퀴벌레가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보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또 이 그림책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우리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윤학준 작가, 한경아 작곡의 꼭 안아줄래요? 입니다.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 아픈 마음을 내가 속상할 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의 잘못은 따뜻한 용서로 안아주고 친구의 실수도 이해로 안아줄래요. 어쩌다 생긴 미움은 어떡할까. 사랑으로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나 지난 7월 내 인생의 책 출판사에서 출간된 줄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책은 페르 디비그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쓰셨고요. 조기룡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어요. 페르 디비그 작가님은요, 이 노르웨이 작가님이신데요. 이 노르웨이의 그림책은 다른 나라의 그림책과는 달리 굉장히 웅장한 자연이나 숲, 바다, 오로라 등 이런 환경, 자연 환경이 그림책의 배경이 되거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자기주도적이고 탐구심이 강한 아이, 혹은 상상 속의 존재나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처럼 주인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또 강조하는 책도 많다고 해요. 이 페르 디비그 작가님은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시각예술가라고 하세요. 수많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셨고요.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부 그림책상과 노르웨이 디자이너 길드에서 최고 수준의 책 디자인과 책 사파에 수여하는 부가트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 책이 지금 처음 소개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번역을 하신 조기룡 번역가님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어린이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간 고래나 달을 삼킨 악어 등을 이제 지으셨고요. 아들이 된 아버지라는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이 줄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라는 그림책은요, 작은 제목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판을 흔드는 생각의 힘입니다. 여기 보면 엄청 막 상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북유럽 노르웨이 베스트셀러 1위, 제2024 브라게상 최종 후보작 선정,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전역 저작권 수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했어요. 표지를 봤을 때. 이 책은 좀 판형이 큽니다. A4 용지보다 크기도, 높이도 좀 높고요. 넓이도 살짝 더 넓어요. 그리고 표지에는 되게 전 처음에 약간 괴물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에 안에를 보니까 동물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노르웨이 베스트셀러 1위 그림책 이것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물들 얼굴은 아예 가려져 버렸네요. 이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막 줄지어서 그려져 있는데 표정들이 그냥 약간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표정들이에요. 동물들이. 그리고 색연필이나 이런 좀 연필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막 엄청 선명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살짝 희미해서 사실 표지를 봤을 때는 제목은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그림 자체는 막 그렇게 손이 가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 판을 흔드는 생각의 힘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제 구미를 당기더라고요. 어떻게 판을 흔든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숲속에 동물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트위그라는 한 아이가 나오는데 이 트위그는 좀 심심했죠. 그리고 여기 줄 서 있는 동물들과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줄 서 있는 동물들이 이거 놀이가 아니다. 함께 하고 싶으면 너도 저기 맨 뒤에 가서 줄을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뒤로 가도 줄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슬쩍 끼어들기를 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끼워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동물들이 낙엽에 다 파묻혀요. 그런데도 여전히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트위그는 여전히 심심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이 동물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고 나는 심심한 이 상황을 아예 뒤집어 버릴 방법을요. 뭔지 궁금하시죠? 기발하다면 기발하고요. 막상 알고 나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콜럼버스의 달걀 아시죠?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그 자체가 바로 그 판을 흔드는 말 그대로 그 판을 흔드는 생각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들었던 거는 역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줄을 서지? 이 줄에는 무슨 목적이 있나? 이 줄을 굳이 서야 하나? 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요즘 AI 시대라 말이 많죠. 챗 GPT를 써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휴대폰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 GPT를 써야 하는지, 만약에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GPT한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책을 다양하게 읽고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판을 흔드는 생각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은 하라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세상이 왔다는 거 우리 어른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의 엉뚱한 생각들, 좀 말이 되나 하는 생각들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어지는 곡은 박민지 작사, 김한나 작곡의 엉뚱한 상상 상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엉뚱한 상상 상자를 응원할게요. 넘쳐날 때 너나 나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상상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6월 봄볕 출판사에서 출간된 나 너희 옆집 살아입니다. 이 책은 성동혁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요, 다한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책에 글을 쓰신 성동혁 작가님은요, 어린 시절에 소아과 병동에 오래 있어야 됐고요. 또 5번의 큰 수술을 견뎌내셨어야 했다고 해요. 또 아직도 어린이 병동에 입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다고 해요. 2011년에 세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시집으로 6, 그 다음에 아네모네,
또 산문집 뉘앙스 등을 내셨어요. 다한 작가님은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빛을 사랑하며 돌을 줍고 관찰하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해요. 그림책 이디엇과 홀리데이를 지었고, 소설로는 저스트 키딩, 그리고 그림책에 그건 고래라는 그림책에다가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동혁 작가님은요, 사실 시인이신데요. 이 시집 6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 나 너희 옆집 살아와 그 다음에 그 산문집 뉘앙스에 실렸던 에세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만큼, 요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함께 담아낸 그림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나 너희 옆집 살아입니다. 이 그림책은 사실 그래서 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이 시, 나 너희 옆집 살아가 이 그림책의 출발점이면서 마침표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에는요, 판형은 A4 용지 정도 되는 판형이에요. 가로로 조금 두껍고 세로로 키만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표지에 색감이 전 되게 예뻤어요. 뭔가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굉장히 가득해서 희망차 있고 그 다음에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표지에 그리고 이 파란 하늘과 초록 숲들 사이로 같이 산에 오르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독특하게도 가장 앞에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 한 명을 등에 업고 있어요. 이 등에 업힌 친구가 바로 이 글을 쓰신 성동혁 시인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래서 이 작가님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썼던 그 에세이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작가님이 아팠을 때 이제 산에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아픈 친구를 위해 이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산에 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산에 다녀옵니다. 사실 이렇게 몸이 어딘가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산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가 맨몸으로 가도 힘든 게 산인데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은 물론 그 사람을 부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응급 키트나 뭐 각종 그 장비들, 그런 뭐 의료 장비들도 다 챙겨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엄청난 결심과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다정한 배려와 그 다음에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친절을 받은 이 친구는 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줍니다. 사실 친구 사이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배려나 친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친구 관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상대방은 그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내 마음의 한 조각을 주었을 때 그 사람도 나의 내 자신이 받은 내 마음의 그 한 조각에 해당하는 거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뭐 조금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거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줬을 때 이게 서로 오고 가면서 우정이라는 거는 두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뭐야, 이 아픈 친구는 그냥 받기만 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아픈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친절을 기억하고 나도 언젠간 너희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되어볼 거야 라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게는 이미 커다란 보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와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봐도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대단한 거를 너한테 선물로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 정도 걸 돌려주지 않아? 그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힘들 때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있음에 너무 감사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있음에 너무 감사해. 그냥 그 존재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 친구가 그만큼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보내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책을 따뜻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다한 작가님의 그림이 되게 두텁게 칠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오히려 뭔가 따뜻한 포근한 이불을 덮은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이 골고루 사용이 돼서요. 정말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하셨던 그 시 나 너희 옆집 사라를 낭독해드리면서 이 책의 소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너희 옆집 살아. 나 너희 옆집 살아. 소년이 되어서도 이사를 가지 않는 난 너의 옆집 살아. 너희 집에 신문이 쌓이면 복도를 천천히 걷고 베란다에 서서 빈 세 장을 바라보며 세 장을 허물고 사라진 십자매를 기다리는 난 너의 옆집 살아. 우린 종종 같은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같은 소독을 하고 같은 고지서를 받고 같은 택배를 찾으며 안개가 가로등을 끄며 사라진 아침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전등을 켜는 나는 너의 옆집에 살아. 이사를 오며 잃어버린 스웨터를 찾는 너의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물을 마시는 너의 옆집 살아. 내가 옆집에 사는지 모르는 너의 불가사리처럼 움직이는 별이 필요한 너의 옆집 살아. 옆집엔 노래하는 영웅이 있고 자전거를 복도에 세워두는 소년이 있고 국경일엔 태극기를 올리는 착한 어린이가 있어. 십자매가 날개를 접고 돌아와 다시 알을 품을 수 있도록 알에 묻은 깃털을 떼어내지 않는 비가 오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두는 나는 너의 옆집에 살아. 복도의 끝에서 더 긴 복도를 만들며 가끔 난간 위에서 흔들리는 코알라처럼 난 너의 옆집 살아. 바다의 지붕을 나무에 새기며 커튼을 걷으면 밀려오는 나쁜 나뭇잎을 먹어치우며 같은 난간에 매달려 예민한 기류에도 함께 흔들리는 난 너희 옆집 살아. 이어지는 곡은 김미은 작사 작곡의 비타민 친구입니다. 지쳐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가만히 다가와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토닥
想象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출판사 곰곰에서 나온 너무 가벼운 아이와 너무 무거운 아이입니다. 이 책은 지난 3월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곰곰 출판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림책방 곰곰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려고 계속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책방 방문도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제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남기림 작가님께서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 남기림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이 남기림 작가님은 2023년에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쉘프에 선정되기도 한 실력 있는 신진 작가님이신데요. 한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공부하시고 성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반복되는 답 없는 질문들을 그림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아주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작품들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출판사 공공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연남동에 그림책방 공곰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책방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림책이 물론 많긴 하지만 동화책이나 어른을 위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방문하셔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그림책방 공곰 그 대표님의 큐레이션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방들은 방문하면은 그 책방 지기의 취향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색다른 점들도 찾아가면서 구경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그림책방 공곰에는요, 자그마한 굿즈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책 별로 관심 없어, 책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림책 하나에 재미있는 조그만한 캐릭터나 뭐 그런 도장이나 이런 것들 하나 같이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살살 꼬셔서 이 그림책 세상 속으로, 책 속으로 발을 풍덩 담그게끔 하셔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너무 가벼운 아이와 너무 무거운 아이는요. 판형은 A4 용지보다 좀 작은 판형이에요. 그리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책은 이렇게 세로로 넘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보면은 책 가운데가 이렇게 반으로 착 나뉘어져 있어서 아래쪽에는 회색 바탕에 하얀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운 아이라고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검은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물결처럼 쳐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검은 색깔 윗부분에는 너무 가벼운 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가벼운 아이는 말 그대로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이 경계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세로로 넘기면서 이 접지면을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너무 무거운 아이와 위쪽에는 너무 가벼운 아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데서부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아래쪽에 있는 너무 무거운 아이와 또 위쪽에 있는 너무 가벼운 아이가 있는 세상은 위와 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서로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좀 두 페이지 모두 외롭고 약간은 혼란스럽게 보이거든요. 서로 맞잡은 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관계는 당연히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계속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죠. 손을 놓는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 친구들은 맞잡은 손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꼭 이야기하시죠. 뭐든 겪어봐야,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고요.
이렇게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면은 그 관계는 더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도 하잖아요. 이 두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 한 명 안에 존재하는 인간 내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그림에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삶이라는 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서로가 균형을 이룰 때 안정과 평화를 이루지만 또 영원한 안정과 평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또는 손을 놓기도 하면서 서로의 소중함, 서로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가는 게 바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누군가와의 관계로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도 벌어지잖아요. 내가 놓지 못해서 꽉 쥐고 있는 무언가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놓을 때도 있고요. 또 그 놓은 것이 아쉬워서 다시 되찾을 때도 있죠. 제가 어제 나다움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나다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평생을 거쳐서 내가 한 조각 한 조각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조각보 같은 거라는 생각을 어제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 강사님이 조각보라는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나다움이 그게 진짜 되게 찰떡같이 딱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가까워지면서 나다움을 찾을 수도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마냥 변화가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알아채지도 배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필요한 거는 가끔은 떨어져 보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책은 이렇게 총 5권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 들으면서 오늘은 방송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비발디의 사계는요, 사실 여름이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책이 되어버렸죠.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와 함께 보면서 들으면 더더욱 좋을 그 곡이기도 합니다. 새 악장을 전부 다 듣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오늘은 이 비발디의 사계, 그 중에서도 여름 3악장 같이 들어보실게요. 파비오 비온디가 협주했습니다. 그림책방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그림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